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보는 순간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왔어. 직접 만든 거야.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손님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케이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문을 더 좁게 열며 안을 가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될까?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미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윤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왔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흘끔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신다면서요?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도윤에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응. 그래, 혼자 있기 외로워서.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냄새도 좀 나요. 그 순간 순자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상자에서 케이크가 흘러나왔습니다. 딸기와 생크림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치우고 가세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케이크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냄새 나지. 세상 떠날 준비하는 냄새겠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 처마 끝에 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을 오후입니다. 정원 한쪽에 핀 국화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부엌에서는 은은한 국화차 향이 창문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정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둘러보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며 아이들 앞에서 늘 바른 자세로 서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남편이 떠난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항상 한 발 앞서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수동적인 노인이었지만 사실 순자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고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65억 원이라는 거금이 순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평생 힘들게 일한 대가였고 동시에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아들 강도윤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며느리 윤미정은 강남에서 유명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집안이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를요. 저 애들은 돈 맛을 보면 사람을 잃을 거야.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숲이 보였고 그 어딘가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65억 원을 비밀리에 장기 기부 신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돈은 이제 장학재단으로 운영되며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교사로 살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이 소개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혼자 준비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습니다. 아들이 한 번쯤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도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국화차를 다시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도윤은 순자가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원에 핀 국화를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꽃들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순자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손주의 첫 돌잔치가 있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케이크를 직접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옷장에서 낡은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국화차를 마시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 눈빛엔 혼자 준비하는 사람의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딸기와 생크림으로 장식한 케이크는 비록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에서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 기념일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순자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이건 직접 만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케이크 상자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버스를 타고 강남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도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도윤은 공부를 잘했고 순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윤은 바빠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드물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순자를 대할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순자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순자를 압도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원이 순자를 보며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보는 순간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첫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왔어. 직접 만든 거야.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손님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케이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문을 더 좁게 열며 안을 가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될까? 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미정은 잠시 주저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윤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 만들어 왔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흘끔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신다면서요?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도윤에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혼자 있기 외로워서.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냄새도 좀 나요. 그 순간 순자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상자에서 케이크가 흘러나왔습니다. 딸기와 생크림이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치우고 가세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케이크를 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니?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냄새나지. 세상 떠날 준비하는 냄새겠지.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케이크는 그대로 바닥에 남겨두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원피스를 입은 노인. 그 모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순자는 정원의 국화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남방 바람이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벽에는 노인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자 어르신이시죠? 간병사 이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9살의 이소라는 10년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소라는 순자의 작은 가방을 들어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몇몇 노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여기 좋아요. 순자는 그들의 인사에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소라는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2층에서 제일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창문으로 정원도 보이고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그곳에는 국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국화네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년에 한 어르신이 심으셨어요. 가을이면 예쁘게 피죠. 어르신도 국화 좋아하세요? 집에도 국화를 키웠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차도 끓여 마셨죠. 이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도 키우실 수 있어요. 정원 가꾸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점심 드시고 다른 어르신들 만나보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이소라가 나간 뒤 순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원의 국화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3, 4, 5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김영희예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영희는 밝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자입니다. 순자 씨, 반가워요. 여긴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처음엔 다들 어색해하는데 금방 익숙해져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노인들을 소개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혼자 식사하는 노인, 간병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선 다 똑같아요.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식 걱정 안 하고 자기 이름만 불러주면 그게 행복이죠.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희도 비슷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집에서 먹던 맛과는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몇 주 전 변호사에게 받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도 함께 꺼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65억, 도윤이에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대신 그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그때 열어주세요. 편지는 짧았지만 순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나한테도 기대. 하지만 순자는 기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순자의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순자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순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여기 앉으세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맛있어요.
순자 씨는 어디 사셨어요? 노인들은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순자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순자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참 좋네요.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다들 싫어하는데 막상 와보면 편해요. 여기선 누구도 우리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흘러들어왔고 정원의 국화는 밤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정원의 국화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모인 사모님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어떠세요? 한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치매라서 요양원에 계세요. 어머, 치매세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다 기억 못하세요. 저희도 알아보지 못하시고요. 미정은 마치 슬픈 며느리인 양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가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갈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양원 비용은 순자 자신의 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내외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계신 거 사람들한테 치매라고 했어요. 치매?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는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해요. 사람들도 이해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불효자식 취급받잖아요. 미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자신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회사 동료들의 권유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 그 말을 하고 난 뒤 도윤은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도윤은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의 방 번호를 물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복도를 걷고 있었고 간병사들이 친절하게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순자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표정 없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이. 도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 도윤이잖아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누구시죠?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미정이 말한 치매가 사실인 것일까? 도윤은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하지만 순자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경치가 참 좋아요. 국화가 보이거든요.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몇 번 더 말을 걸었지만 순자는 계속 엉뚱한 대답만 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소라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소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떨어지시니까요. 치매인가요? 정확한 진단은 의사 선생님께 받아보셔야 하는데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시는 것 같긴 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치매가 시작된 것일까? 요양원을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알아보지 못하셔. 그것 봐요. 제가 치매라고 했잖아요. 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 순자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드님 다녀가셨어요? 네. 알아보셨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낯선 남자로 봐야겠어요. 영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던 일이에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도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윤도 자신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자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는 소문. 미정이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순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자신을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조용히 요양원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그리움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아이가 진심으로 날 찾아온다면 그때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국화는 이미 시들어버렸고 나뭇가지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요양원 건물 지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였고 곧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노인들은 당황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이소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병사들은 노인들을 하나씩 부축하며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연기가 복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순자도 방에서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갇힌 채 복도 끝에 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0대 중반의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치매가 심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순자는 주저없이 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복도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박영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영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노인이 휠체어를 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이 붙였고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순자는 있는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비상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아이들을 돌봤던 순자에게 누군가를 버리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달려와 휠체어를 바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소방관이 외쳤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순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요양원 화재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한 명의 노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매 노인, 화재 중 행방불명. 뉴스 앵커는 차분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건물의 잔해가 비춰졌습니다. 도윤은 회사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곧 화면에 나온 요양원 이름을 알아챘습니다. 저기, 엄마 계신 곳 아냐? 도윤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도윤은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언론사 기자들과 가족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소라를 찾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이소라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자 어르신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소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께서 박영수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출됐지만 순자 어르신은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들이래.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왔다면서. 불효자네.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냄새난다며 내쳤던 그날. 요양원에 단 한 번 방문하고는 다시 찾지 않았던 석 달.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도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부장인 도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다는 소문. 그 소문은 사실이었고 도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집.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시들어버린 정원의 국화가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편지를 들고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도윤을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강도윤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편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순자 여사께서 남기신 서류입니다. 하지만 아직 열 수 없습니다. 왜죠? 여사께서 특별한 조건을 달아두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찾는 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도윤은 그 글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5억. 어머니가 남편의 산재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을 도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물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65억. 그 돈이 여기에?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는지, 아니면 돈 때문이었는지. 도윤은 봉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이걸 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잔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순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 수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소라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도윤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가 살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거실, 시들어버린 정원, 그리고 부엌에 남아있는 국화차잔.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운동회 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먹는 모습. 졸업식 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찍은 사진. 도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이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 결혼하고 나서였을까? 아니면 승진하고 바빠지면서부터였을까? 사진첩 뒤편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였습니다. 2024년 3월 5일. 도윤이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내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바쁘다고만 했다. 얼굴 보고 싶다. 2024년 5월 12일. 손주 100일 사진을 받았다. 예쁘다. 도윤이 어렸을 때와 닮았다. 안아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 2024년 8월 20일. 남편 기일이었다. 혼자 성묘 다녀왔다. 도윤이는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다. 당신, 나도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 같아요. 도윤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70 중반의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방에서 잤습니다.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이 천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들을 기다리셨을까? 아니면 혼자 떠날 준비를 하셨을까? 도윤은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앙상한 국화줄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했니? 그날 도윤이 한 말. 어머니에게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말. 도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머니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교무실로 들어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아드님이신가요? 교장은 도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셨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퇴직하신 뒤에도 종종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교장은 도윤을 학교 건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학교 입구에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자 장학재단. 도윤은 그 현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 선생님께서 작년에 만드신 장학재단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는 재단이죠. 이미 1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현판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65억. 어머니는 그 돈을 장학재단으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물려주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교장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신념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학교를 나와 어머니의 고향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걸으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정순자의 이름을 말하자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네 아들이구만. 순자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서울 가서 선생님 됐잖아. 맞아, 맞아. 매년 명절이면 마을에 쌀도 보내주고 그랬어. 착한 사람이야, 순자는.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차를 세우고 국화차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차. 집에 도착해 도윤은 처음으로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국화를 넣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간식과 함께 차를 내주시던 모습. 시험 전날 밤 공부하는 자신을 위해 차를 끓여주시던 모습. 이 냄새, 국화 냄새였구나.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났던 냄새. 그것은 국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옷에서, 어머니의 모든 것에서 배어나오던 국화 냄새.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그 냄새가 뭔지. 도윤은 찻잔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수색 현장을 찾았고 밤에는 어머니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회사는 무기한 휴직을 냈습니다. 미정은 도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이십니까? 정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도윤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화재 현장에서 의식을 잃으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한 시민이 우연히 근처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손상이 있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보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윤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윈 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 알아보시죠?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제가 한 말, 냄새 난다고 한 말,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 말을 어머니의 손에 대고 울었습니다. 엄마, 장학재단 봤어요. 학교도 갔어요. 엄마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이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왔니?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짓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저 변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오는 날, 내 모든 걸 물려주마.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봉투의 문구. 어머니는 시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 때문에 온 것인지. 엄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장학재단 그대로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필요해요. 순자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엄마. 정말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도윤이.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가 직접 변호사를 불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순자 여사께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강도윤 씨를 임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매달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꿈을 지켜나가는 것. 도윤은 그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사장 됐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너도 교사의 아들이잖니.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순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요양원이 좋아. 거기 친구들도 있고. 그럼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매일요, 엄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모자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도윤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냄새, 사랑의 냄새, 인생의 냄새. 도윤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요양원 정원에는 다시 국화가 심어졌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회복하여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 예전과 같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국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땠니? 아이들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한 아이는 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좋은 이사장이 될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모습을 이제야 배우고 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커서 저도 이사장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란다.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원에는 새로 심은 국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초록빛 잎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화 좋아하시죠? 그럼 평생 키웠지. 왜 국화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국화는 늦게 피거든.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난 뒤에 피어. 그게 마음에 들었어.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제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어.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셨습니다. 엄마, 이제 냄새 안 나죠? 도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너한테는 인생 냄새가 나. 인생 냄새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냄새. 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어머니는 이렇게 되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축복으로.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함께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이 직접 끓여온 차였습니다. 이제 도윤도 국화차를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잘 끓였네. 순자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국화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영희가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영희가 합류하여 함께 앉았습니다. 영희는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효자시네요. 매일 오신다면서요?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영희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의 친구들을 알아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해가 질 무렵 도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여기엔 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왜요?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니. 엄마로서 그것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도 아들을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엄마를 만나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작하신 장학재단을 평생 지켜나가겠습니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정원에서 국화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도윤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원의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필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그 꽃은 온 정원을 가득 채울 것이었습니다. 엄마, 국화 피면 같이 보러 와요. 그래, 약속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다고.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자랐으니까. 하지만 순자는 아직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함께 국화를 보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정원의 국화, 벤치에 앉은 모자,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봄 햇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돈은 남기면 싸움이 되고 사랑은 남기면 기억이 된다.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순자와 도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화가 피는 가을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함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